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하는 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현재 조그만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백준기 선생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런 순국선열 이야기나 우리의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울분에 차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순국선열 위상정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지금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순국선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서글픈 시기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순국선열들을 국가가 제대로 선양하고 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가가 나서가지고 순국선열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국가가 순국선열과 그 후손에 대해서 무언가 서운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3대가 독립운동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도 원래는 이쪽하고 관계가 없는 직업을 택해서 하다가 다시 독립운동사 연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그런 숙명적인 상황이 돼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시간을 좀 제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간단하게 여러 번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읽으면서 시간을 단축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이 실제로 겪었던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집안에서 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다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립운동사는 당대에 나갔던 당사자, 독립운동가 뿐만이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사까지 이야기가 돼야 독립운동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당했던 그 고초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알려져야 그게 사실은 독립운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한 3분 정도의 가족 순환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순국했던 분들이 대체로 기록해 보면은 한 38분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천 황현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산군수를 지냈던 홍범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안동 출신의, 정확하게는 예안 출신의 향산 이만도 선생, 향산 이만도 선생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향산 이만도 선생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단식 순국하신 분입니다. 순국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식이 제일 쉬울 것 같이 생각되는데 단식같이 어려운 게 없죠. 차라리 스스로 목을 매든가 스스로 칼로 자결을 하든가 아니면 음독하든가 하게 되면 쉽게 끝나는 건데, 이 단식은 굶으면서 며칠 죽을 때까지 식사를 안 하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거 사실은 본인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른이 순국하게다 단식을 하시는데 제자나 그 가족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게 밥을 먹겠습니까?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러면서 24일, 27일 이렇게 단식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죠. 향산 이만도 선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안지방, 안동에 있는 예안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퇴계 이황 선생의 11대 손이 되십니다. 그래서 문과에 장음급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요직을 맡았던 3사의 청요직을 맡아서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벼슬을 모두 버리고
운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895년에 의병이 일어날 때 원로로서 의병장에 성선 의병장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 어느 날 이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날 1910년 8월 달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참고 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서서 먼저 선조들의 묘소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통곡을 하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혼자서 사귀면서 돌아다니셨죠. 자, 그러고서는 가장 궁벽한 데 가서 스스로 단식을 해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그 제종손이었던 이강호 그분이 말려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이 단식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식사도 안 하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것이고, 많은 후손들이 또 자제들이 매달려서 제발 단식을 좀 푸십시오 하는데도 말 듣지 않죠. 심지어 나중에는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협박까지 하면서도 단식을 풀지 않고 끝내 단식 24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1910년 나라가 망한 그해 10월 10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10월 10일이면 양력으로 따지면 바로 어저께죠. 그래서 이만도 선생이 이렇게 단식을 하시게 됩니다. 단식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모를 뵐 때 성한 몸으로 부모님을 뵙겠다 이런 것이죠. 그냥 뭐 단식이 어떤 치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조선의 정통 유학자로서 내 몸을 상하지 않고 부모님을 뵙겠다 하는 이런 충정에서 단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향산 선생 그 집안을 저희가 쭉 체크를 좀 해보니까 집안이 다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육사 선생도 이 집안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향산 선생의 동생이었던 이만규 선생도 결국 향산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바로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향산 선생보다 더 긴 27일 동안 단식 순국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인 이중업 선생, 또 이중업 선생하고 이중집 선생 같이 이중집 선생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중업 선생은 나중에 파리장서 이런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많은 군자금을 내었던 것이고, 또 이중업 선생의 부인이자 향산 선생의 며느리였던 김낙 선생, 우리가 얘기하는 김대략 선생의 누이가 되는 김낙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에 의해서 두 눈을 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손자였던 이동흠이라든가 또 이종흠이라든가, 뭐 이종흠 선생은 이제 나중에 이종집 집안에 이제 양자로 가셨지만 이분들도 계속해서 독립운동해서 그 광복회 총사령이었던 박상진 의사께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 또 그분이 숨어왔을 때 은닉 숨겨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김창숙 선생이 제2차 파리 유림단 사건이 났을 때 이때도 크게 역할을 이제 했던 것이죠. 또 이 집안의 맞사위였던 김용환, 우리가 경주 지방에서는 잘 알지만 그쪽에 있는 의성김씨 종가에 있는 김용환 선생 같은 우리가 잘 아는데 파라코로 변신을 해가지고 노름으로 그 노름꾼인 행세를 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정부로 보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김용환 선생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사위 뭐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위 유동저 선생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안동 청년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고요. 또 뭐 집안 사람뿐만이 아니고 제자 중에 김도현 의병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이 돌아가시면 바로 같이 단식해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자네는 아직까지 집안에 어른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기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향산선생이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어머니 돌아가시니까는 바로
영해로 가가지고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동짓날 그 추운 동해 바다를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스스로 자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향산 선생의 족속되는 족질되는 그 이중원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 순국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27일 동안 단식 순국하다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이 계속 그 집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중원 선생도 똑같이 향산 선생을 본받아서 똑같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살다가 의병으로 활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지금 사실은 증손되시는 분이 오늘의 이동일 우리 회장님이신데 그 이중원 선생 같은 그 집안에서 향산 집안에서 그런 많은 의병들 그 다음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집안이 그렇게 그 재산 다 없애고 편안하게 해방에 잘 살고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또 한 번 소개하실 분은 이제 백남규 의병장이라는 분인데 백남규 의병장은 안동진의대 출신이었던 장교 출신이죠. 그 의병에 나섭니다. 그 의병 중에서 특히 이강년 의병장은 당시 우리나라 의병 중에서 유일하게 무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독립운동 말하자면 무장투쟁, 의병투쟁을 철저하게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의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했던 분이 바로 백남규 선생입니다. 이분은 의병장이었던 이강년 선생이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이후에 바로 독립운동 계속해서 의병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체포되시죠. 체포돼가지고 10년형을 받고서 8년을 복역합니다. 8년을 복역한 후에 나와가지고 국내에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외로 망명을 하려다가 그게 또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12년, 13년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합 23년을 감옥에서 복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 하신 분 중에 한 20년씩 감옥 생활 하신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23년 동안 복역을 하셨는데 복역하신 후에 나와 보니까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전부 다 일제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가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마누라들은 독립운동을 또 깔 수 있으니까는 죽여야 된다. 독립운동 자식들은 또 크면은 저렇게 독립운동을 할 거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학살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는 아무 처자식이 다 일본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3살 된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서 참여하라고 여러 차례 사람을 보냈지만 거기에 일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유일한 희망이 당시에 이강년 의병장 밑에서 같이 활동했던 권용일 선생이 마침 제천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충주에 사셨는데 충주에서 제천까지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친구 교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그 재혼한 그 부인마저 6.25 전쟁 때 열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돼서 그 늙은 나이에 어린 아이 남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백남규 선생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분입니다. 백남규 선생이 충주에서 저희 이태원에 살 때, 용산에 살 때 올라오셨는데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오셨어요. 여비가 없어가지고. 60년대입니다. 60년대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 재워줄 정도 인심은 있었기 때문에 충주에서 서울까지 걸어 올라오신 거예요. 걸어 올라오시는데 당시에 외출하게 되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이 백남규 선생은 그냥 바지 저고리 차림으로 그냥 오셨더라고요. 근데 보통 옛날에 한복들이 다 흰색 바지 저고리 아닙니까? 올라오셔서 인사드리라고 해가지고 가서 사랑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동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옷이 전부 다 흰색이 전부 다 바래고 때가 묻어가지고 회색 한복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고서는 그래도 옛날 장교 출신이고 의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몸집도 크시고 그래 당당한 그 모습을 제가 배웠는데, 그래서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안에다가 대고서 새 옷을 내와라 해서 새 옷을 갖다 놓으니까 그것을 입지 않으시더라고요. 일종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입지 않으셔가지고 며칠을 두 분이 아침마다 새 옷을 갈아입어라, 못 입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그분이 벗어놓은 그 남루한 옷을 먼저 입고 앉아 계시니까 그때서야 할 수 없이 새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백남교 선생 그 중에 따님은 광릉으로 시집 갔다가 이제 수해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의 이제 아들 그 백준기 선생이 계신데 그분이 당연히 뭐 제대로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그때 뭐 막노동꾼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하는 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현재 조그만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백준기 선생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엔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독립운동가 후손이 내가 이런 조그만 전셋집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라는 찾았지만은 우리의 민족 정신은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시죠. 석주 이상용 선생 그 집안 이야기입니다. 1910년 나라가 망하면서 그해 겨울에 이회영 육형제가 만주로 망명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1월 5일 석주 선생이 1911년 1월 5일 임청각을 떠나시게 됩니다. 떠나실 때 위패를 다 묻고, 위패를 안동 지역에서 위패를 묻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위패를 묻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 이렇게 해서 석주 선생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뭐 석주 선생이 떠나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학사를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서로군정서를 만들고,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석주 선생이 1932년에 만주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죠. 만주에서 사실 때 사람을 이준영 아들을 보내가지고 임청각을 팔고 사고를 되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독립운동 자금 가지고 석주 선생이 만주에서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주 거기서 사실 때 한여름에 비가 새가지고 바닥이 흥건하게 있으니까는 석주 선생이 바닥에 주무시고 침상을 놓고 위에서 비는 새니까 아들 이준영 선생, 그 다음에 손재했던 이병화 선생이 우산을 받쳐들고 주무시게 했다는 것이죠. 조선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후손이 나라를 찾겠다고 간 대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광복군 총사령을 했던 황학수 선생의 기록에 보면 자기도 하룻밤 우산을 들고 석주 선생 주무시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석주 선생이 만주로 망명하실 때 이런 시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 머리는 차라리 자를 수 있지만 이 무릎을 꿇어서 종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이 만주를 떠난 분들의 기계였습니다. 죽음보다도 명분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석주 선생이 제일 먼저 가신 후에 단동에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만주 지리지를 사셨다는 거에서 저희가 상당히 감명을 받습니다. 만주 지리지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옛 강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옛 역사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동에서 떠나가지고 횡도천까지 가셨는데 횡도천이 아마 독립운동가들이 직결 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통화나 유화로 가질 못하니까 거기 횡도천에 머물면서 그때 보신 책들이 전부 다 숙신사라든지 부여사, 발해사 이런 책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 만주 그 땅에 있었던 우리 고토의 역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런 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1932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가족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이미 돌아왔지만은 임청각이 이미 내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골짜기에 있었던 그 제실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가서 사시면서 해방이 되었다는 그 전에 이제 보면은 그 아드님이었던 이준영 선생은 1942년에 스스로 자결을 하시게 됩니다. 왜? 나라를 찾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고 했는데, 자, 집 앞에는 안동선 중앙선 철도가 지나간다고 집이 허물어지게 생겼고, 또 싱가포르가 일제에서 함락됐다고 해가지고 일제가 망해야 되는데 일제가 더 승승장구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1945년 나라를 찾게 되었더니 그 손부였던 허원 선생이 자서전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죠. 어른들 다 구천에 계시니 이 소식을 어디다 전해야 할까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지더라. 나라를 찾았는데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분한테 나라를 찾았다고 얘기할 그분이 안 계신 겁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후손의 그런 막막한 심경이었던 것이죠. 그래 나라는 찾았지만은 계속되는 가족들의 순환사. 우리 여기 이향진 선생이 산증인이시지만은 그 나라를 찾지만 그 3대가 계속해서 고통으로 이어지죠. 지금 얘기한 대로 이주영 선생 스스로 자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되시는 그 이병화 선생 6.25 전쟁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병화 선생 아들 되시는 분들이 해방 후에 줄줄이 돌아가시게 되죠. 심지어 이향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아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는 찾았지만은 독립운동가들한테 나라를 찾아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슬픈 역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향정 선생께서 어디 인터뷰한 기록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향정 선생한테 마이크를 대니까 나 사는 모습 보면 누가 애국가려고 할까? 참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독립운동가 후손이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이 모습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해방 후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발자취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찾았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논공 행상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던 분들, 공이 있는 분들은 공을 기려서 포상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 논공 행상이죠. 이건 당연히 나라를 찾게 되면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기록을 남기는 역사를 남겨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해방 후에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사가 우리나라 대학 강단에서 교육이 된 것이 1980년대입니다. 그전엔 독립운동사조차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나서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그 이동일 회장님하고 보조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후손의 입장에서 앞으로 적극 돕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